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드디어 제 3강 햇빛과 광합성인데요. 이번 파트는 아마 두세 강 정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햇빛과 광합성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첫 번째 햇빛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럼 태양광선의 생리적 효과가 뭐고 태양광선이 어떻게 오느냐? 밑에 먼저 한번 볼게요. 밑에 사진 보면은 감마선, 태양이 보내는 파장에 이제 어떤 광선들이 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이 오는데 왜 우리한테 오는 건 가시광선밖에 없을까? 사실 다른 것도 조금씩 와요. 오는데 위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340나노미터 파장 이하인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버리고 적외선 76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의 광선을 탄산가스와 수분에 흡수돼서 지구상에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의 가시광선이 지구로 내려와서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빛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룩스란 단위를 쓰는데 1000룩스 이상일 때는 즉 식물에게 고에너지 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100룩스 이상일 때는 저에너지 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광주기랑 굴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너지 광효과로. 광주기와 굴광성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리적 효과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선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질은 파장을 말하는 거고요. 광도는 룩스,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일장은 광주기를 말합니다. 먼저 광주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광주기란 이제 낮의 길이를 말을 하는데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요걸 이제 광주기라고 하는데 광주기에 낙엽이 지는 수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서 낮이 짧아지게 되면 밤이 길어지죠. 그때부터 겨울에는 이제 낮이 짧아지게 되면은 튤립나무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집니다. 하지만 광주기에서가 아니고 온도에 의해 낙엽이 지는 수목, 아카시나무나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서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제 부기도랑 저위도인데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집에서 나오던데 이제 부기도에 있는 나무를 저위도에 심었을 때, 저위도에 있는 나무를 부기도에 심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은 한 가지씩만 알고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부기도는 낮에 해가 길다는 특성, 저위도는 낮에 해가 짧다는 특성, 두 특성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일단 낮고 혹시나 나온다고 해서 아예 안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주광성입니다. 주광성은 빛을 따라가는 성질인데 햇빛을 한쪽으로 비춰주면 옥신이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여 혈주가 구부러지게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죄송합니다. 크게 그렸다. 이렇게 된 꼬맹이 초가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찝니다. 햇빛이 이렇게 쫑쫑쫑쫑쫑 햇빛이 일로 가요. 근데 얘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옥신이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 옥신은 어제가 아니고 이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이쪽 반대 방향을 생장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겁게 한 겁니다. 이쪽 반대 방향을 햇빛과 반대 방향을 생장을 시켜서 무겁게 이렇게 축 처지게 한 거예요. 네, 요렇게 옥신이 이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굴지성이 뭐냐? 굴지성은 뿌리를 밑으로 자라게 하는 원리인데 나무의 수간과 꽃은 굴지성의 정반대인 반굴지성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밑으로 자라는 건 없죠. 구지성 자체가 밑으로 자라는 것 특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의 수간이나 꽃은 위로 자라기 때문에 반구지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고요. 이 구지성, 뿌리가 구지성을 나타내는 원리가 뭐냐? 옥신이 뿌리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아래쪽 세포의 신장을 억제하고 위쪽의 세포가 빨리 자라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옥신이 뿌리에 농도가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장을 촉진할 것 같아요? 억제시킬 것 같아요? 농도가 높았을 때 억제시킵니다. 좀 특이하죠? 농도가 낮았을 때는 촉진시켜요. 아까 굴지성에서 나온 말은 뿌리의 옥신의 농도가 높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측근이 있다고 봅시다. 측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아래쪽의 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신의 농도. 억제된다고 했죠. 이쪽은 안 자라고, 이쪽은 조금만 이렇게 자라고, 위쪽이 많이 자라는 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질량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이게 뿌리가 꺾이는 원리입니다. 밑에 쪽에 옥신이 작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걸 굴지성이라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광색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햇빛이 들어왔을 때 햇빛을 받아줘야 되고 햇빛에 의해서 생리적 활성화를 띠고 안 띠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수목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광색소입니다. 광색소 중에 가장 유명한 아이가 바로 다들 아시는 파이토크롬이에요. 파이토크롬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토크롬인데 파이토크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파이토크롬 분자량이 각각 12만 달톤이 뭘까요? 화학 용어인데 원자 질량 단위를 말합니다. 질량 단위. 그냥 질량 단위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달톤가량 되는 두 개의 동일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폴리펩타이드는 또 무슨 뜻일까요? 폴리라는 말 뜻이 이제 여러 개의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이거는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 네, 자주 나올 거예요. 펩타이드는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혹시나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무의사 수목생리학은 화학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는 이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와 그리고 아미노기 이 두 가지 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이게 바로 펩티드 결합입니다.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결합이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물을 뱉어내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저희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중합체가 되려면은 아미노산끼리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 하나만으로 어떤 생적 활성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지려면은 아미노산에 있는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물을 내놓습니다. H2를 내놓는데 이 H2를 내놓는 과정
이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이 펩티드 결합에 결합된 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중합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합체로 되어 있는 걸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파이토크롬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파이토크롬은 또 피롤이 4개 모여서 이루어진 발색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피롤은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무의사 시험에서는 그냥 화합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롤이 4개 모인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엽록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엽록소도 피롤이 4개 모였는데 꼬리에 파이톨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파이토크롬 세 번째 특징. 암흑 속에서 기른 식물체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고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금지되거나 파괴됨. 암흑 속에서는 가장 양이 많고 햇빛을 받게 되면은 파괴되거나 합성이 금지돼서 점점 양이 줄어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뿌리를 포함한 생장점 근처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토크롬은 각각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660나노미터 쉽든 어렵든 나올 확률 높아요. 700나노미터의 파장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활성화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냥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660나노미터 파장일 때는 생리적 활성을 띠고 730나노미터일 때는 생리적 비활성을 띱니다. 활성 상태가 되면 뭐 광주이라든지 종자 휴면, 광 형태 변화 등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냥 생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전지를 이렇게 딱 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를 딱 눌러서 온 스위치를 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R은 오프 스위치를 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은 PFR과 PR 파이트크롬 파워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파이트크롬 레드라고 하는데 요게 상대적 비례로서 밤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암흑 상태가 되면 파이트크롬 파워레드는 파이트크롬 레드로 천천히 환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660나노미터를 많이 받겠어요? 730나노미터를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660나노미터를 많이 받겠죠. 660나노미터 파이토크롬 파워 레드 상태를 많이 이제 받다가 밤이 되면은 점점 그걸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PR, 파이토크롬 레드로 천천히 환원된다는 거고 여기 밑에 설명을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이런 거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PR, 비활성인 상태에서는 99%가 PR인데 PFR, 파이트크롬 파워레드에서는 80%만 파이트크롬 파워레드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식물 생리 반응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외에 이제 광색소들인데요. 크립토크롬은 주광성에 관여하는 색소고 320에서 450나노미터 파장, 즉 보라색에서 청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고강도 반응 HIR. 이것은 말 그대로 높은 광도에서 반응하는 거고 높은 방도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종자의 발화라든지 줄기 생장 억제, 잎의 신장 생장, 색소 합성 등 굉장히 중요한 반응에 관여를 하고 이 HIR은 적색광, 원적색광에 의해서 상호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파이토크롬처럼 되지 않고요. 청색, 적색, 원적색 부분의 1개 이상의 가장 많은 빛을 흡수하는 포인트 흑강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엽록소입니다. 엽록소인데 엽록소는 대부분 여백색토에 들어있고 광합성을 하는 주체죠. 어린 가지의 수피와 어린 과일에도 들어있다. 그리고 피롤이 4개 모여서 고리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피롤 분자에 긴 꼬리 모양의 파이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비급석 화합물이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지질 화합물입니다. 엽록소는 지질 화합물이에요. 엽록소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다음 카로테노이드인데요. 카로테노이드는 얘도 지질입니다. 이스프레노이드 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얘도 지질이고
식물에게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는 광합성 보조 색소입니다. 우리 그 단풍질 때 이렇게 막 약간 노란 색깔 빛을 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 카로테노이드입니다. 그리고 광산화 작용에 의한 엽록소 파괴를 방지해 주는데 이것도 카로테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놈이죠. 그 다음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광합성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광합성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광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뉘어져요. 저희 나무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광반은 빛이 있을 때 물과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앞에 있는 것들 제가 자세히 좀 이따 조금만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ATP, NADP, H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암반응은 이 광반응에서 만든 에너지로 그리고 CO2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모든 이제 식물의 구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ATP랑 NADPH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목 생리학에서. 그리고 문제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ATP가 무엇이냐? ATP의 풀 네임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아데노신이라고 했죠. 아데노신이랑 포스페이트랑 합쳐진 거예요. 포스페이트는 인산기를 말합니다. 인산기 3개. 이게 합쳐진 게 ATP예요. 이게 ATP예요. 이 아데노신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냐? 아데노신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리보스, 오탄당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리보스랑 아데닌이라는 핵 염기가 있거든요. 염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오탄당, 리보스 플러스 아데닌, 염기 플러스 인산 죄송합니다. 이거 치워야겠다. 인산기 3개가 합쳐진 게 이제 ATP라는 겁니다. ATP가 왜 중요하고 ATP를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걸 왜 에너지라고 하냐면은 이 ATP의 트리플 아시죠? 트리플은 3개라는 뜻이고 D, B 이런 말 있죠? 이건 2개란 뜻이고요. 모노 1개란 뜻. 이거 다 게임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쵸? 뭐 약간 더블 할 때 D 그게 이 D예요. 그래서 T는 3개, D는 2개, 모노는 1개. 이 M자, D자, T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인산기가 2개다. ATP입니다. 다 똑같은데 인산기가 1개다. AMP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얘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인산기만 달라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산기가 붙어 있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오냐 나가냐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ATP에서 ADP로 바뀌게 되면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거죠. 얘가 이제 에너지가 많고 얘가 중간, 얘가 이제 소라고 봅시다.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ATP는 ADP가 되겠죠. 오케이? 이 인산기가 붙고 떨어지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뭐 전자전달기 이런 가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ATP 말고도
NADP라는 놈, NADP, NADPH 이런 놈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H가 있고 없고죠. H가 있고 없고. 이 H가 붙는 거는 화학에서 전자가 들어오면 붙어요. 전자가. 그리고 H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에너지라는 상태가. 그러니까 NADPH가 NADP보다 요 놈이 고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에너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H 떼어내면 됩니다.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또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이 NADPH는 NADP가 되겠죠. 요 놈들은 이제 조요소라고 부릅니다. 조요소. ATP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ATP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이 되냐면은 이 사진을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건 좀 자세히 나온 편이에요. 이제 모식도 중에서 첫 번째 물이 나옵니다. 물. 광반응에서 물이 햇빛에 의해서 광분해가 되는데 광분해란 분자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분해되는 걸 말해요. H2O는 뭐로 분해가 될 것 같아요? H랑 O랑 전자. H랑 산소랑 전자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세 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이 전자가 지금 이 전자 전달계에 쓰이면서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이 물은 간접적으로 기여는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물에 있는 전자가 이제 이 광합성에서 에너지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P680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2입니다. 관계2. 관계2라는 곳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요. 전자를 이동시켜요. 어디로? 플라스토퀴논이라는 데로. 플라스토퀴논이라는 단백질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토크롬으로 이동을 시키고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이동을 시키고 마지막에 관계1으로 갑니다. 여기서 뭐 플라스토퀴논이라든지 플라스토시아닌이라든지 뭐 시토크롬 이런 거는 이 기자까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거쳐서 간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관계 1인 P700으로 옵니다. 관계 1으로 왔어요. 이 관계 1에서 또 전달해줘요. 바로 페레독신이라는 단백질에 전자를 전달해주고 이 페레독신은 이 전자를 주는데 이 전자를 어디로 주냐면은 NADP한테 줍니다. 에너지가 저에너지였던 NADP한테 이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아까 뭐가 생겼죠? 그 H가 생기면서 고에너지가 생겼죠. 고에너지 하나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에너지가 안반응에 쓰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순환되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무한은 아니잖아. 무한 루프는. 저는 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무한으로 도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점선으로 표시된 놈들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가는 거. 아까 플라스토퀴논에서 관계 1으로 가는 사이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은 요 놈이에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아이고. 플라스토퀴논에서 시토크롬 가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전달계의 중요한 부분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 에너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리고 플라스토퀴논이 시토크롬이 변하면서
이 ADP가 아까 말씀드렸죠. ADP는 인상기 2개라는 거예요. 2개짜리가 3개짜리가 됩니다. 인상기가 고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이 아까 그렸던 이 파란색으로 계속 무한 루프 돌리면서 ATP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 공장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한 공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연에서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ATP 이 에너지 요 에너지와 이 NADPH 요 에너지를 이제 안 반응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이 에너지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 이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은 광분해 해서 3가지로 나뉘고 전자는 관계 2에서 관계 1으로 이동을 하고 관계 1에서 페레독신을 거쳐서 NADP로 가서 NADPH를 만든다. 에너지 만든다. 그리고 관계 1에서는 순환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반복적으로 얻습니다. 계속 도는 거죠. 삼각형으로.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결과적으로 ATP 하나만 생성을 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ATP도 만들고 NADPH도 만들고 O2까지 처음에 O2까지 생성이 되죠. 이렇게 생성이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더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 이후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